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 전망을 강화한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2% 하락한 23,924.9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2% 내린 2,635.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2% 하락한 7,100.9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인 연금 기금금리를 1.50에서 1.7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이는 시장의 예상에 들어맞는 결과입니다. 다만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가 중기적인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4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제조업체와 중견기업 주도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20만 4천 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19만 명이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탄탄한 고용 증가를 고려하면 실업률이 조만간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이며 이는 경기가 과열된 것일 수 있는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가를 압박하고 또 이란의 원유 수출 증가 소식 역시 유가 하방 요인이었지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0% 상승한 67달러 9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7월물도 22센트 오른 73달러 3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함께 또 금리 동향을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을 한층 강화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잠시 뒤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3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하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사흘째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혹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관측이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5월 달에 그러니까는 오늘 새벽 끝난 FOMC 때 기준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좀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했는데도 오늘까지 미국 증시
증시가 3일 하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달에 기자회견의 어떤 그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잠시 그 미국 FOMC 회의 어떤 스케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곧 보실 그 FOMC 그 사이트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도 주된 내용입니다. 좀 위에 보시면 2018년도 즉 올해 FOMC 회의의 일정인데요. 미국은 FOMC 회의가 8번 열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좀 내려가 보면 12월 달에 열리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색깔, 즉 이런 챕터 있는 색깔을 보면 이때는 연준 의장이 나와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가 지난 3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준금을 올리게 된다면 뭐 매일 오늘 같은 경우는 발표됐지만 6월 달에 이번에 연준 의장이 나와서 발표할 그때 기준금을 올릴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기준금을 올렸죠. 그리고 6월 달에 올리게 된다면 그리고 9월 달에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올리게 된다면 2018년도 1월 달에 얘기했던 즉 올해 3번 때로는 4번 정도 기준을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369 12에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이번 FOMC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뭐 프레스 릴리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페이퍼를 통해서 보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이것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요 아래 하단에 이런 부분입니다. 즉 음식료 및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물가,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했다는 것이 이번 5월달 FOMC 회의의 기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상 클로즈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근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클로즈 투 2%이기 때문에 물가가 2%에 근접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올릴 것입니다. 이런 네.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의 다우지수 오늘까지 다우지수의 최근 며칠간 트렌드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포함한 지난 3일 동안 미국 증시가 소폭이나마 약세로 끝났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즉 10년물 즉 미국 10년 트레저리 재무상 우리가 채권이라고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느덧 2018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지난 4월 25일 날 3%를 찍고서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의 T빌이 이제는 3%에 넘어섰다. 즉 저금리는 끝났다는 것을 미국의 어떤 재무상 채권의 트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미국 이외 통화, 즉 6개 통화 대비 그 달러의 어떤 평균값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DXY가 하락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된다면 그 반대 통화는 그 유로화를 비롯해서 반대 통화는 예상보다 약세를 갈 수 있다는 보겠고요.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가고 있다.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은 3월 달에 이어서 6월 달, 즉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는 건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뉴욕 증시 움직이면 어떨까요, 소장님? 이대로 좀 꺾이는 겁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급등이라는 표현을 잠깐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을 상당히 이제 보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철강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전적인 틀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보호를 하고 미국 이외 기업들은 어떻게든 관세나 보복 관세를 통해서 상당히 미국 내 들어오는 어떤 기업의 숫자를 줄이던가 아니면 단가를 높여서 미국 내 경쟁력을 없애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지금 이후에 미국 증시가 결국 각 기업들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 우리 국가 그리고 메이드 인 USA 기업을 그만큼 지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미국 경제를 지금보다 증시는 좋게 만들고 있다 보겠고요. 잠시 좀 이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보실 차트 관련돼서 그 윗 상단에는 애플 그리고 아래 하단에는 아마존닷컴인데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당 1,560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도 160
176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따라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우리가 애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 아마존의 주가가 어느덧 주당 1,500달러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는 미국 경제가 애플 즉 휴대폰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IT의 어떤 컨버전인 이런 아마존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는 IT를 넘어서 이제는 컨버전 중심인 아마존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트렌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환기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주가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실은 예. 미국 실은 금리가 올린다는 것이 뭐냐면요. 예. 그만큼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미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이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올린다. 이것을 결국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다는 것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현지 시각으로 1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특정 철강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또 시장에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소장님?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좀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데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즉 면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콜 중심으로 한 철강 기업들이 미국 내 들어와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자, 그 다음날 또 다른 얘기했습니다. 철강은 괜찮은데 철강 내에 또 다른 어떤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몇몇 관련돼서 상당히 탄소 합금강 이런 부분들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철강업종이라고 하면 예상보다 좀 크게 나와 있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실은 철강업종이기 때문에요. 열연도 있고요. 후판도 있고 냉연 그리고 용융 아연 도금도 있고 또 선제 전기 아연 도금도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그 미국 측에서 소위 그 탄소, 아연 이런 쪽에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런 선제 제품입니다. 선제가 실은 영어로 돼 있기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선제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프링, 베어링강, 그리고 타이어 코드 용강, 연제 선제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스프링처럼 돼 있는 모든 것들을 선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선제 관련돼서 이런 제품들이 미국 내에 들어오면 그만큼 부과를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의 어떤 포스콜 중심으로 한 철강 업종이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들어왔던 것 특징 같습니다. 통상 미국의 어떤 이 어떤 기업 이런 어떤 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카본에 서튼 얼레이 스틸 이것을 우리가 탄소 그리고 우리가 연합 어떻게 보면 합금강이라는 요 단어를 한국말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런 어떤 탄소 선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철강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도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철강 업종의 가장 대장주자 포스코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 포스코의 주가가 어제 보합의 모습 끝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철강업종 관련돼서 그리고 탄소 이런 화물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어저께 예상보다 보합의 모습을 끝났다는 것은 한국의 철강업종이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고 있다 보겠고요. 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외국계가 소폭이나 매수를 했고 또한 기관도 매수했기 때문에 어저께 철강업종 관련돼서 미국의 반덤핑 부과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의 주가로 봐서는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개장을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죠. 일단은 한국 증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소장님.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1년 넘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사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인 절차가 틀렸다는데 그 말을 세련되게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주가를 어떻게 보면 그 당기 순이익 이런 부분들을 좀 가공했다, 분식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약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종속회사 관계회사가 됐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어떤 이제 관계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가 삼성물산인데,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소위 합병 과정이 있어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주가가 성장성이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합병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모습을 좀 준비된 어떤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결국 초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제 통상 종속회사가 아니고 이제 관계사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의 지분을 94.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종속회사가 맞거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것은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4.6%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약 4%가 미국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이오젠과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어떤 계약 관련돼서 보면은 그 소위 콜옵션이 있습니다. 즉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좋아진다면 결국 94.6%가 바이오로직스가 있지만 50% 마이너스 1주를 내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94.6%입니다만 미국 바이오젠이 어쩌면 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종속회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었죠. 당사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다 보겠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이 부분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삼성을 넘어서 미국의 바이오젠이 옵션 만기를 2018년도 내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몰라도 만약에 옵션을 행사한다. 즉 50% 마이너스 1주를 행사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지배력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회계적인 부분을 좀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주가가 어저께 급락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보겠고요. 또 하나 팩트 관련돼서 지난 4월 27일 그러니까는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예. 그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군대 갈 애들이 이제 군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4월 27일 날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가 상당히 좀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가들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 매매 패턴들이 예상보다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월 27일 날 이후에 수급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4월 30일 날 외국계가 2,430억의 순 매수, 어제는 1,600억 정도 매도를 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들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 그런 판단들이 일단 앞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예상보다 몇몇 종목들을 보면 예상보다 주가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돼서도 조비의 어떤 종목들이 어저께 상한가 모습 갔었고요. 또한 경농 그리고 아시아 종명 마지막으로 효성 OM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상한가 갔는데 이 상한가 갔던 것들은 이것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좋아지게 된다면 네. 북한을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면 CRC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는 판단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판단들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효성 이 종목 관련돼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개인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종목도 개인의 비중이 많고요.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이 개인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더 많은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남북 경협주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회사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고 어제도 내내 이 뉴스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움직임이 어떨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앞으로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벌써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 달에 시작입니다. 지난 5월을 여는 첫날이었죠. 5월 1일 날은 노동자의 날,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을 했습니다. 하루 단 한 번 빠졌을 뿐인데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벌써 이제 5월의 시작입니다. 2018년도도 3분의 1이 날아갔고요. 이제 3분의 2가 남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달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은요, 2018년도는 하반기보다 상반기의 이슈가 몰려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상반기의 어떤 흐름에 따라 하반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5월달도 예외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5월달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를 포함하여 국내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 주식 투자자들이 아주 많은 학설을 내놓고 이론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상당히 어렵고 혼돈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해결책을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혼돈의 첫 번째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이오 제약주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약주 바이오주의 1등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결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분식회계, 회계처리로 인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튼 그 발표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무려 5억 5천억이나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타 제약과 바이오주들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4월 10일 날 장중고점 60만 원을 찍었고요. 어제 저점 39만 1,500원, 40만 원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이 급락하는 그리고 일부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40%까지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패닉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는 가장 키포인트는 3,300억짜리 자회사를 4조 원짜리 관계사로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위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2015년 말에 종속회사에서, 다시 말해서 기존 자회사였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지분법에 의한 관계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3,300억짜리가 4조 원으로 부풀려져서 회계 처리가 됐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위반이 있었다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그 판단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규정상으로 그렇죠.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사에 의한 의견에 의해서 처리했을 뿐이다 하는 논란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판단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약과 바이오들이 시장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판단과 분석은 그렇죠.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해야 되지만 매매는 눈으로 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추세가 이탈해서 단기 급락했다는 반등은 있지만 상승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는 좀 더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 이슈 분석 시간에 현대차 그룹 얘기를 몇 번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네요. 현대모비스가 어제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3년 동안 6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건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주가 흐름까지 좀 봐주십시오. 네, 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예.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제가 장사한 물건이 잘 팔려요. 예. 그러면 무리해서 광고비 들이면서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가 잘 팔린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없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그럼 정부에서는 주식시장 억제책을 내놓습니다. 너무 급등하니까요. 또 반대로 주가가 너무 폭락해요. 그러면 주식 투자 부양책, 주식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한번에 부양책이 내놔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3차례, 4차례 나와야지만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뜸을 들이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하기 위한 과정, 기간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죠? 상승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바로 상승하는 것이나 또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 보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그것을 만회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지난 2014년도에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중으로 25만 원대를 유지하는 현대자동차가 급락을 하면서 그렇죠? 2015년도에 그렇죠? 15만 원, 16만 원대로 떨어지고요. 지금은 그 횡보 양상이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 현대차 그룹 관련들이 지금 거의 조정의 막바지 국면일 수는 있습니다만 상승 탈출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이 해치펀드들이 지금 정치적인 과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의 그 틈새를 노려서 엄청난 매폭격을 가하면서 더욱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될 현대차 그룹이 1조 5천억이 가는 비용을 헛군데에 쓰고 있다 하는 소식마저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하나의 주 세력인 현대모비스가 친주주 정책으로서 그 세 가지죠. 자사주 소각, 그리고 분기 배당, 손익 목표 등 이 친주주 친화 정책 3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로 본다면 엄청난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약 4천억, 그리고 그 이후 3년 동안 1,875억 원, 정확하게 한 5,875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하는 발표를 이미 했고요. 분기 배당 정책으로서는 연간 배당 금액 중 3분의 1을 조기 집행하겠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 20%에서 40% 정도를 그렇죠 배당에 지급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손익 목표는 핵심 부품과 그렇죠 자동차 핵심 부품 미래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향후 2025년까지 10% 정도 단계적 상향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친주주 정책원에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거의 조정의 막바지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이사를 그렇죠 선임을 하고 그리고 투명 경영을 좀 더 확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투명 경영 정책까지 발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이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현대그룹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이라면 조금씩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주식은 상승을 확인하고 베팅해드린다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 개미 투자가들의 투자 원칙이라고 본다면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템포를 조절할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모비스도 본격적인 투자 전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IR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NDR이라고 하면 Non-Deal, 그렇죠. 로드쇼를 개최를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는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로드쇼를 개최를 하고요. 5월 7일부터 다음 주죠. 5월 7일부터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로드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유럽에서 로드쇼를 펼치면서 전 세계 시장에 현대모비스를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IR을 실시를 합니다. 이 또한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그룹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악재에 휘달리고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매매 전략,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제가 느닷없이 최앵커한테도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역지사지 전략으로서 상당히 시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살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팔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1000주, 2000주 사는 것이나 100만 주, 200만 주 같은 엄청난 물량과 자금을 가지고 매수하려는 이 큰 손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해답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도 너무 외부 뉴스에 현혹되지 마라. 그냥 시장만을 보고서, 그죠? 어떤 분은 뉴스도 보지 말고 신문도 읽지 말라고 하는 극단적인 논란을 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다른 방송을 안 보더라도 이 서울경제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하나는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분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5월 달에 예고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하락했어요. 174포인트. 기업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FOMC에서, 페드에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그 코멘트가 아주 의미심장했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해소되고 있다. 2%에 근접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음으로써 지난 3월 달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6월 달, 9월 달에 두 차례 더, 그리고 12월 연말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면서 올해 4차례, 예고했던 3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뉴욕 증시를 하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추세 이탈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오늘 밤,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은 안정적입니다. 비교적.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증시 되면서 독일 시장은 완전히 상승 기조입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일본 시장도 완전히 바닥 탈출입니다. 조정은 있지만 추세가 꺾이기엔 당분간 어렵습니다. 자, 동남아 증시의 대표주자 또 하나, 중국 시장. 이 중국 시장도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운 혼주공입니다. 다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과연 추가 하락할 수 있느냐의 키포인트입니다. 다만 중국 시장은 이미 지난 연초부터 미리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세계 시장도. 국내 시장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첫째는 문희신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5월 3일부터 4일. 그렇죠? 오늘 미국 시간으로니까 오늘 밤하고 내일 중국을 방문하죠. 방문하는 이슈가 뭡니까? 중국과의 통상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월 3일 영국의 지방선거가 있죠. 보수당 패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패배가 예상되고 있고 노동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이 영국의 지방선거에 따른 시장의 경제적인 변화 패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월 5일 시장에는 여러분 이게 영향을 줄 것이 이렇게 하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판문점에 걸려있는 평양 시계와 대한민국
의회 시계를 비교하면서 왜 이게 틀리냐 안타깝다면서 5월 5일 날 전격적으로 평양 시간을 한국 시간에 맞추는 그런 기준 시간 일치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영원한 테마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어제 환율이 8원 10전 상승하고 1076원입니다. 하루 진폭은 큽니다. 하지만 107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럼 오늘도 조정은 매수입니다. 미국 시장 조정 여파론에서 뭐를 사야 되냐? 예, 남북경협종. 뭐 일부 논란, 뭐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장에 주도줍니다. 끝날 때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 그리고 중국, 해빙, 무드, 스위즈들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주, 은행과 보험주, 그리고 반도체와 IT 실적 호정이 예상되고 있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비중 확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흐름 짚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네.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매도 쪽 관점으로 보고 320.50 1차, 그 다음에 317.50대까지, 317 지수까지 2차 목표를 열겠다. 자, 그래서 어제 우선 주간장에서는 320.50을 목표로 고가에서 매도로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 때 다시 이 자리를 막고 재매도를 치고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마디로 이거죠. 고가에서 매도를 쳐서 얘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매도를 쳐서 야간장 때 318.70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네들은 아래 구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317 지수 부분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지 그걸 오늘 주목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아마 시가가 이 구간 320 지수 아래에서 시작이 된다면 319.50을 예상 저항으로 맞고 재매도를 칠 거고요. 그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면 다시 320.50을 맞고 재매도를 친다. 그래서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래 구간에서 시작된다면 얘네들 전 고가를 맞고 재매도를 쳐서 317 지수 진입까지를 본다. 그 다음에 이제 317 지수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매수 전략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죠. 단 아무래도 본인 분석 힘을 좀 빌리던지 아니면 전문가 도움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 구간대에서는 저희도 지켜보다가 추가적인 매도가 멈춘다면 다시금 이제 매수로 돌려서 전체적인 아래 구간들 부합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그림들은 예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의 혼조세는 예상하시고 싸우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수에 매도까지 해서 위아래 깔끔하게 지금 먹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사인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은 반등 매도에 추가적인 야장에서 추가적인 매도 눌림들 317 지수까지 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제 달러 인덱스 이 구간부터 이제 변곡에 대한 가능성 예상을 하고 싸우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희도 이제 상방 제약에 맞고 계속적으로 눌렀었고요. 어제 FMC 있기 전까지 잠깐 주고 계속 반등이 있어서 어제 좀 저희가 수익을 바로 내는데도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윗구간들 FMC 이후에 반등이 있었지만 그 전에 급락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매도는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윗구간들 아직 추세 상당도를 정확하게 맞고 멈춰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아직 관점은 완전히 변곡이다. 관점보다는 변곡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두세 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끌고 왔었고요. 이 구간에서의 큰 혼조세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림은 이 구간에서의 지속적인 부합을 뛸 거냐, 아니면 여기서 혼조세를 띄고 다시금 앞으로의 금리 인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로 갈 거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방 제약에서는 막고 매도 관점을 열고 볼 생각인데, 그걸 익절을 잡거나 아니면 관점을 끌고 가는 건 유효하나, 전 물량을 실어서 병곡을 본다든지 그건 좀 배제할 생각이고요. 특히 어제 움직임에 의해서 더더구나 얘네들은 신고가에서 눌림은 괜찮은데 쫓아가는 매매는 아직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게 됐고요. 한마디로 유로 달러는 이렇습니다. 어제 저가에 이 구간에서 눌림에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받고 가는 아이들이 거의 1시 이후에 가기 시작을 했고요. FMC 전에 이제 FMC 나온 다음에부터 다시 되돌림이 있었죠. 달러 약세. 한마디로 기대 금리 동결에 그다음에 기대치 이상 나오지 않았던 거죠. 특히 3차례, 4차례에 대한 관점 언급들 주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4번이냐 3번이냐에 대한 관점을 크게 봤다면 오히려 굉장히 달러가 강해졌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달러는 되돌림 구간에서 얘네들 매수 반등을 줬었다. 저희도 이 구간들 저가에서의 반등을 봤었지만 일부 1차적으로 이 구간들 작은 반등부터 다시 노린 아이들 너무 세동력에 가서 실제적으로 다 보지 못하고 주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얘네들은 달러 강세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전 저가를 지지하고 싸우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직 달러 강세가 아직 안 끝날 수도 있겠다는 관점에서 신저가에서만 반등을 노리는 포지션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면은 신고가 저가에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상 지지력은 1.19500대. 어제는 1.200대 이 자리를 맞고 매수를 받았었죠. 자, 날이 가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하방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대응을 합니다. 지금도 추세 하단부 지지력을 받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시간이 지난다면 여전히 신규 배팅은 신저가에서만 노리는 게 유리하겠다. 반대 매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얘네들 안착하기 전에는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라. 그래서 병곡의 가능성만 보지 병곡이다 생각하고 무리한 배팅은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저항은 1.20800까지를 열 생각이고요. 어제 고가보다는 좀 더 짧게 열고 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 관점들 신저가에서의 반등만 노리고 중간에서 저가라고 확인하고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어제 저희가 이제 지표 발표가 나면서 FOMC 이후에 원유 재고 발표 때도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MC 이후에도 배팅이 들어갔었습니다. 어제 67.80까지 목표로 드렸었고요. 걔네들 배팅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에 익절을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세동역에는 이제 좀 잠을 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 보합권 여전히 같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67달러를 깨면 이제 유심히 봤었는데 힘이 매도가 세지 않아서 매수 반등을 지속적으로 노렸었고요. 걔네들 목표 67.80.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있는 이후에 다시 80을 저항받고 보합권으로 되돌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저항을 두고 혼조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67.50까지 중심자리까지 저항점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배팅들은 68.40대까지의 가능성을 연다. 한마디로 추세 상단부는 열되 아래 구간 지지력들도 좀 여유 있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선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아래 구간들 어제 뚫었던 구간들 지지력이 오늘 잘 재는지 아래권 눌림 매수에 반등 매도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칠 거다. 우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기존에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저녁에 전화 와서 오늘 그림들 왜 이렇게 어렵냐 할 정도로 어제 혼조세를 많이 띄었었습니다. 오늘 또한 혼조세를 크게 띨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부정을 깔끔하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지속적으로 노렸었습니다. 첫 번째 이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많이 노렸었고요. 굉장히 힘이 약해서 아래 구간에서도 절대 매도는 잡지 마라. 우선 추가적인 매도가 있더라도 어제는 반등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 잡지 마라 하고 배팅을 드렸었고요. 그 목표가는 1314달러를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3시가 넘어가면서 FOMC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찍었고요. 다시 저항을 지지를 받고 위에서 출렁거린 그림이 아니죠. 아래 하단부까지 빠졌다는 건 추가적인 그림도 여전히 어제 관점대로 1300달러를 다시 열고 봐야 된다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매매 관점들 원웨이로 보는 게 아니라 저가 눌림목 신저가에서만 신규들은 배팅이 유리할 듯 보이고요. 이 구간들을 지지해서 배팅을 하겠다면 필히 단기간에 손절폭은 작고 보합권 매매 전략에 눌림 매수 우위의 전략을 펼치면서 여전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달러 인덱스 여전히 고가를 높이고 있는 모습에 출렁거림은 크게 주지만 아직 방향성들 변곡을 만든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그림들 보시더라도 신규들 특히 초보분들은 신저가나 신고가에서의 노림수를 꾀하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좀 더 관망하시면서 적은 계약수로 여유 있게 보시는 매매를 하신다면 여전히 저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들은 잘 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들 하시고요. 수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또 수익률 순위까지 공개를 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